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미 증시 3개월 내 최대 폭락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도 따라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기반 이 분산 신원 인증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투메인 공동 창업자 간 경영권 다툼이 이 내부 분쟁을 넘어서 회사 외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억 달러의 비트코인 고래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인권재단이 비트코인 개발 지원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비체인, 디지바이트 등 18종의 신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금 빅테크 금융 중심에 진입을 했고 전통금융은 생존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데이터 실증 사업 8개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 증시 3개월 내 최대 폭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유행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부정적 경제 전망 여파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9% 폭락한 25,128.17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5.8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5.27%가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고용 등에 대한 코로나19 악영향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은 너무 자주 틀린다라고 하면서 경제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란 비판을 가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증시의 급락의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도 단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가격은 9,277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의 가파른 조정장은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강세 랠리를 시작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만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경기부양책은 향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지만 이는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다 라고 향후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데요. 그 낙관적인 이제 전망은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본 것일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그 영향권을 이제 벗어날 수는 없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증시가 진짜 6%가 하락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웬만해서는 이 정도의 폭락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이 증시의 하락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 5개월간 수차례 걸쳐서 10,000에서 1,500달러 영역을 거부당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날에도 장중한 때 10,000달러 돌파를 했지만 계속 머무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만약에 2월 고점 1,500달러 저항을 황소가 넘어선다면 1,950달러와 12,32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 비트코인은 강세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10,000달러 저항선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곰이 시장을 장악하며 9,000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고 이 가격마저 무너지면 8,630달러 지지선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세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미 증시와 똑같이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지금 10,000달러 선까지도 찍었다가 지금 현재 그 저점으로 9,086달러 선까지 저점을 찍고 다시 살짝 반등한 상태입니다. 9,280달러 선 정도를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만약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8,8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 보입니다. RSI도 단기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50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단기적인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수도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지금 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RSI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기반 분산 신호 인증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미디어 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DID 솔루션 아이온의 퍼블릭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이온은 페이스북과 같은 시스템 제공 업체보다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시킨 이 DID 솔루션인데요. 암호화폐 기술로 검증 가능한 식별자를 생성해서 개인이 본인 신원 인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타인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온은 이 모든 데이터를 비트코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데이터에 대한 참조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탈중앙 웹 프로토콜 IPFS를 사용해서 아이온 노드 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온 개발에는 이 DID 기술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 컨소시엄, 이 분산 신원 인증 재단이 협력을 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센시스의 신원 인증 솔루션 프로젝트 유포트와 함께 재단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 스타트업인 카사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그리고 비트페이 등이 협력 업체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DID 솔루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활용 사례와 기능을 검토하여서 아이온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권한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산업 표준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금 분산 신원 인증, 이 DID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도 이 마이 아이디 등 이 분산형 신원 인증 DID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 아이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에서는 이 아이콜로프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의 DID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DID 기술 솔루션이 많이 곽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간 경영권 다툼, 내부 분쟁 넘어서 회사 외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 업체이죠. 이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 이 우지항과 그리고 이 공동 창업자인 장코탄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영권 다툼을 벌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 소재 채굴기 출하 공장을 장악하고 이 장코탄이 이 직원들에게 채굴기 배송을 금지하는 이슈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트메인 측은 내부 서신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중이라면서 앞서 장코탄을 파면시킨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코탄이 새로 임명한 인사팀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 규율을 어긴 일부 임직원들을 해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해고 명단에는 우지안의 대학 동기인 최고 재무 책임자인 류야오 그리고 채굴센터 총괄 양원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트메인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장코탄과 그리고 우지안의 이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서 비트메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채굴 산업에도 아마 가접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억 달러의 비트코인 거래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서 13만 2255BTC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3번의 거래는 불과 1분 안에 이루어졌고 암호화폐는 블록 64만 3,133에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래는 BTC의 가격이 여전히 $10,000의 핵심 저항 수준에 도달했을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대량 거래는 지금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 사용자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것이라고 예상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 당시 11억 달러에 달하는 16만 1,500BTC가 역사상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가 이제 더 큰 숫자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래가 도대체 왜 이제 어디로 움직였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데 우선 큰 거래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인지 아무튼 거물급 투자자는 맞는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 또 움직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권재단 비트코인 개발 지원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인권재단이 HRF가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재단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전 세계 운동가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인을 위한 금융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인권재단은 전 세계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로 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단은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탈중앙 특성 그리고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쓰는 개발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계정, 신분증, 검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경 없는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정부, 기업, 개인이 네트워크 규칙을 바꾸거나 특정 대상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없으며 자산 몰수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프라이버시 기능과 유용성이 개선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인권 운동가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인권재단에서도 비트코인의 이제 그 사용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비트코인 개발을 지원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비체인, 디지바이트 등 18종의 신규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18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상장 후보군으로는 비체인과 신테틱스 그리고 디지바이트 등 18종의 암호화폐가 올랐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상당한 기술 검토와 규정 이행 평가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상장 여부와 시기, 지원 국가와 플랫폼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자산을 검토하여 상장 소식을 많이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통 중인 디지털 자산 시총의 90%까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원 소식에 해당 암호화폐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발표 직후에 BAT는 0.0081달러에서 0.0091달러로 12.34%가 상승을 했고, 이 DGB는 몇 주 만에 처음 0.02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아직까지도 이 알트코인들의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상장 코인으로는 추가적으로 에이브나 아라곤, 알위브, 방코르, 컴파운드 코인, 그리고 디지바이트, 호라이젠, 그리고 라이브피어, 누사이퍼, 뉴메레르, 그리고 킵 네트워크, 오리진 프로토콜, 랜더 네트워크, 시아코인, 그리고 스케일 네트워크, 신테틱스, 비체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기부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 8개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금융, 공공, 교통, 생활, 소상공인 등 6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 8개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개인이 본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희망 기업은 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개인은 정보 제공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선정된 서비스 가운데 서울특별시 컨소시엄은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개인의 공공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는 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교통 이용 내역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이 토큰을 보상받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정보를 대중교통 혼잡도 관리, 그리고 방역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농협 컨소시엄은 이 비금융 데이터를 스마트폰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이를 원하는 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 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교통 정보나 그 카드 결제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는 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정보들을 원하고 개인은 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보상을 받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토큰을 지급하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우리가 현금으로 막 계좌에 직접적으로 그 송금하는 방식들은 아무래도 수수료나 추가적인 비용들, 그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상들은 자동적으로 이 토큰 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호화폐나 토큰이나 뭐 그런 형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이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나 행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데이터만으로도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창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사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 등 비금융사가 혁신을 주도하고 금융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은위원장은 이날 서울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업권 간의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테크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한 용어를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또 용어로 지금 한창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서 테크피노 나왔다가 이제 빅테크로 나온 건데, 이 빅테크라는 거는 결국에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거대 정보 기술의 기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이 거대한 이제 정보 기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그 사업자들. 근데 거기에 이제 금융 시장에 침투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 빅테크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요 이제 빅테크와 금융산업 간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디지털 혁신에 가속화는 이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자금 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옅게 만들고 있는 인간 없는 금융 서비스 공급을 나날이 확대시켜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이 금융에 가져올 위험과 기회 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초저금리 현상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사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예대마진, 자산운용, 수익률로 지탱했던 금융사의 생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감독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겠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과거지향적 금융에서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금융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금융 부문의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행이 기업의 과거 매출만 보고 대출을 결정하는 것에서 성장 잠재력을 내다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금융이 실물경제의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 구조적 잠재 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절실하다면서 의료, 바이오, 비대면 교육 등 비교 우위가 있는 미래 성장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만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빅테크 기업, 이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예대마진으로 은행이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예대마진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존 방식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